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은빛 다락방 시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벌어지는 일들은 때로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처절한 복수담입니다. 천사 같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악마였고 그 진실을 밝혀내기까지의 놀라운 이야기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 지금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최인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상황을 설명드려야겠어요.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죠. 다행히 남편이 성실하게 살면서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하나와 예금 약 8억 정도를 남겨줬어요. 아들 동혁이는 38살인데 그때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닌지, 제가 먼저 죽으면 동혁이는 어떻게 살지. 그런데 2년 전 동혁이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때 처음 본 그 여자가 바로 한나리였어요. 34세에 정말 예쁘고 단정한 여자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리라고 해요. 동혁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제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 혼자 계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효도 많이 할게요. 혼자 사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사셔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 만들어 올게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아픈 곳은 없으세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저를 챙겨줬어요. 동혁이도 나리만 보면 눈이 하트가 되더라고요. 엄마, 나리는 정말 마음씨가 착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진짜 좋아해요. 결혼하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어요? 결혼식 날, 나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평생 어머니 곁에서 모실게요. 외롭지 않으시도록 제가 항상 함께 할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나리와 동혁이는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나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나물무침, 된장찌개, 생선구이. 정말 정성스럽게 해줬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곤 했죠. 어깨 마사지도 자주 해줬어요. 어머니, 어깨가 뻐근하시죠? 제가 배웠어요. 정말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줘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쇼핑할 때도 항상 제 것부터 사주려고 했어요. 어머니, 새 옷 사드릴게요. 이것도 예쁜데 어때요? 백화점에서 비싼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정말 효부 중에 효부였어요. 동혁이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우리 나리 정말 천사 맞죠? 내가 복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며느리가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7개월째 되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제가 평소에 차던 금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내 반지가 어디 갔지? 제가 이렇게 중얼거리니까 나리가 다가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반지요? 평소에 차던 금반지 말이야. 분명히 화장대에 놨었는데 혹시 다른 데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나리가 저와 함께 방 안을 뒤져봤지만 반지는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실 때가 있으세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깜빡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며칠 후에는 제가 늘 보던 드라마 채널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리야, TV가 이상해. 9번 채널이 안 나와. 어머니, 제가 봐드릴게요. 나리가 리모컨을 만지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버튼을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해요. 그런데 제가 똑같이 눌러도 안 되고 나리가 하면 바로 되더라고요. 이상했지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던 제 전용 수건도 자꾸 없어졌어요. 내 수건이 또 없네. 어머니, 빨래 바구니에 넣으셨잖아요. 세탁기에 돌렸어요. 분명히 저는 걸어놨던 것 같은데 빨래 바구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니까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됐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밤에 시작됐어요. 새벽 2시, 3시쯤 되면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동혁아, 위에서 소리가 난다. 엄마, 무슨 소리요? 저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나리야, 너는 들리지 않니? 어머니, 저도 아무 소리 안 들려요. 혹시 어머니만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리가 동혁이한테 눈짓을 하는 걸 봤어요. 그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밤마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잠이 부족하니까 낮에도 멍하고 건망증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먹는 고혈압 약이 이상해진 거예요. 평소에 잘 조절되던 혈압이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 너무 높고, 어떨 때는 너무 낮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약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수치가 일정하지 않네요.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어요. 가족분이 약 복용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나리에게 부탁했더니 나리가 어머니, 제가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리가 약을 챙겨준 후부터 더 이상해졌어요.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혹시 해서 병원에서 받은 약을 직접 먹어봤는데 그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나리를 봤어요. 나리가 뭔가를 들고 제 방 쪽으로 가더라고요. 나리야, 뭐 하니? 나리가 깜짝 놀라면서 뒤돌아보더니 어머니, 화장실 전구가 나가서 갈아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전구는 멀쩡했어요. 다음 날 제가 제 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천장을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밤마다 들리던 그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나리가 제 방 천장에
뭔가를 설치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물건들, 이상해진 약들. 모든 게 나리의 짓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누가 믿어줄까요? 동혁이는 나리만 믿을 텐데.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집에서 저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나리의 행동이 더욱 대담해졌어요. 제가 아끼던 어머니 유품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오래된 것들은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집이 너무 어수선해 보여요. 그건 우리 어머니 유품이야. 함부로 버릴 수 없어. 어머니,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정리해요. 그러면서 나리가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버리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나리가 동혁이에게 제게 대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왜? 뭐가 이상해? 자꾸 헛것을 보신다고 하시고, 없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고, 그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그게 그렇게 심한가? 네, 어제는 저를 의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숨긴다고. 동혁이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치매에 걸리신 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그날 저녁 동혁이가 저를 불러앉혔어요. 엄마, 나리 말을 들어보니까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시다고 해요. 동혁아, 엄마는 이상하지 않아. 나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리가 뭘 이상하게 해요? 나리가 내 물건들을 숨기고 약을 바꿔치기 하고 밤에 천장에서 소리를 내고. 엄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동혁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아들한테 소리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나리는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때 나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타났어요. 여보, 괜찮아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리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요즘 많이.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그 연기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거든요. 그 이후로 나리는 더욱 교묘해졌어요. 동혁이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할머니, 이제 누가 할머니 말을 믿어줄까요? 뭐라고? 동혁 오빠는 저만 믿어요. 할머니가 뭘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비웃듯이 웃더라고요. 할머니, 치매 연기 그만하세요. 티 나요. 연기가 아니야. 내가 나한테 하는 짓을. 그런데 할머니, 정말로 치매 걸릴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치매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리는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에 일부러 채널을 바꾸거나 제 음식에 이상한 맛이 나게 하거나. 하지만 동혁이가 오면 바로 착한 며느리로 변신하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런 나리를 보면서 동혁이는 더욱 나리를 믿게 됐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어느 날, 나리가 동혁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어제 저를 때리려고 하셨어요. 뭐라고?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손을 드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나리한테 손가락 하나 댄 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옷을 제대로 안 입으신다거나.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여보, 이런 상태로는 집에서 모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전문적인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나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평생 모아온 재산도 사랑하는 아들도 모두 나리에게 빼앗길 것 같았어요. 집에 있던 수면제를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먹었어요. 다행히 동혁이가 일찍 들어와서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동혁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동혁아, 엄마 말 좀 믿어줘. 나리가,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결국 아들마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병원에 며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 어머니, 자살 시도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정상인가요? 나리가 동혁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를 전문 병원에 모시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저는 정신병원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조카 민재가 찾아온 거예요. 민재는 제 남동생의 아들인데 42세의 사립탐정이에요. 고모 괜찮으세요? 자살 시도했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왔어요. 민재는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돌봐줬던 아이라서 저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민재야, 고모가 미쳐가고 있어. 아니, 누군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해. 저는 민재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나리가 한 모든 일들을. 민재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고모,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 민재야. 너라도 고모 말을 믿어줘. 믿어요. 고모가 거짓말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고모,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상태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잡겠어요. 민재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제 방에 몰래 초소형 CCTV를 설치했어요. 고모, 며칠만 참으세요. 반드시 증거를 잡겠어요. 그리고 민재가 저에게 중요한 계획을 제안했어요. 고모, 며느리를 방심시켜야 해요. 정말 치매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세요. 연기를? 네, 완전히 정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면 며느리가 더 대담하게 행동할 거예요. 정말 어려웠지만 민재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 맞나? 너 누구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나리요. 며느리, 우리 동혁이가 결혼했나? 나리의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완전히 속았나 봐요. 동혁이가 출근한 후 나리의 행동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이고, 진짜 미쳤네. 존댓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물건들을 대놓고 뒤지기 시작했어요.
통장이 어디 있지? 부동산 서류는 어디 숨겼을까? 나리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제 서류함을 뒤지더라고요. 며칠 후, 나리가 더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제 도장을 찾아서 뭔가 서류에 찍고 있더라고요. 민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나리가 제 명의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모, 이제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하지만 민재는 더 기다리자고 했어요. 고모, 며느리가 더 큰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과연 민재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 나리가 어떤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할머니, 이분이 좋은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어요. 나리가 제 집을 팔려고 부른 거였죠. 할머니,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나리가 제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장이 뭐지? 제가 연기를 하니까 나리가 제 손을 잡고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 민재가 나타났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리와 부동산 업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서류가 뭐죠? 민재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네요. 나리 씨,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게 할머니 요양원 비용 때문에 고모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 했던 거군요. 이건 사기죄입니다. 그때 동혁이가 급하게 돌아왔어요. 민재가 미리 연락했거든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민재가 그동안 찍어놓은 모든 영상을 보여줬어요. 나리가 제 물건 버리는 장면, 서류 위조하는 장면, 천장에 스피커 설치하는 장면.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어요. 동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나리야, 이게 뭐야? 민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형, 이 여자 정체를 알아요. 진짜 이름은 한나리가 아니라 박수진이고 사기 전과자예요. 노인 대상 사기로 벌써 2번 감옥 갔다 온 여자예요. 뭐라고? 민재가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줬어요. 수진의 모든 전과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처음부터 고모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고모 재산 규모를 다 조사해뒀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 진짜 남편이 따로 있어요. 김진수라는 놈이랑 한 팀으로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고 다녀요. 동혁이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나리야, 이게 정말이야? 그때까지도 나리. 아니, 수진이 계속 연기하려고 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런 일을... 오해라고요? 민재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아이고, 진짜 미쳤네. 통장이 어디 있지? 부동산 서류는 어디 숨겼을까? 수진이 저를 무시하며 말하던 음성이 그대로 들렸어요. 동혁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어요. 이게 내 진짜 목소리야? 그때 수진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뭐 어쩔 건데. 이미 1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니까 본전은 뽑았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동안의 착한 며느리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거였어요. 할망구 덕분에 편하게 살았네. 고마워. 수진이 저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어요. 1년 동안 바보 할머니 연기하느라 고생했지. 재밌었어. 그 순간 정말 화가 폭발했어요. 1년 동안 당한 모든 모욕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수진에게 다가가서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이년아,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할매가 나한테 손대. 경찰 부르자, 경찰. 하지만 민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경찰이요. 벌써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정말로 얼마 후 경찰이 왔어요. 수지는 사기죄, 위조문서 작성죄, 노인학대죄로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놔라고. 억울해. 그 할망구가 다 꾸민 거라고. 끝까지 뻔뻔하게 굳더군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수진의 진짜 남편 김진수가 있었는데 둘이 한 팀이 되어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예요. 수진이 며느리 역할을 하고 김진수는 뒤에서 정보를 빼내는 역할이었어요. 제가 자살 시도 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수진이 김진수에게 제 통장 정보를 다 넘겨줬대요. 다행히 민재가 미리 알고 은행에서 거래를 중지시켜놔서 돈을 뺏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수진의 친정 식구들도 모두 공범이었어요. 수진 엄마, 수진 오빠까지 모두 이 사기에 가담했던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는 법정의 증인으로 나갔어요. 1년 동안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판사님 앞에서 수진이 저에게 한 모든 짓들을 증언했어요. 물건 숨기기, 약 바꿔치기, 밤마다 소리내기, 가스라이팅. 판사님도 정말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피고인이 한 행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 노인학대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수진이 그때서야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재판장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행위로 피해자가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징역 5년, 김진수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어요. 수진 가족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고요. 특히 수진에게는 재계 위자료 8천만 원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 후에 수진이 저에게 다가와서 빌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때 저는 수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라고 잘도 부르더니 이제 와서 어머니? 내가 지금 우는 건 후회해서가 아니라 걸려서 우는 거잖아. 진짜 후회했으면 처음부터 그런 짓 안 했을 거야. 어머니, 감옥 가서 똑똑히 생각해봐. 내가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수진이 손수건으로 콧물을 닦으면서 계속 빌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1년 동안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러면서 저는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감옥에서 나와도 절대 잊지 마라. 노인을 괴롭히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짓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수진이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정말 못난 꼴이었어요. 동혁이는 정말 충격이 컸나 봐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동혁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더라고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동혁이를 용서했어요. 아들이잖아요. 다만 앞으로는 결혼 상대를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당부했어요. 동혁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진짜 마음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민재가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민재가 고모,
제가 평생 모실게요 라고 해서요. 민재도 42살이 넘어서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저를 돌보느라 결혼을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민재야, 나 때문에 결혼 못하면 어떡하니? 고모, 저는 고모가 더 소중해요. 고모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정말 고마운 조카예요. 요즘은 다시 친구들과도 만나고 건강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 1년 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아팠었거든요. 수진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제가 한 번 면회를 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수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머리도 삭발하고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했잖아. 정말 죄송해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돈,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으면 내 재산 다 물려줬을 거야. 하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이 이거잖아. 수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우는 것만 보고 나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좋은 일이었어요. 민재라는 좋은 조카를 다시 만나게 됐고, 동혁이도 정신을 차렸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악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진아, 내가 저 감옥에서 나와도 절대 잊지 마라.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너도 늙으면 누군가한테 당할 거야.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게 될 거다. 이상 제 사연이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이야기였지만 끝은 해피엔딩이니까 다행이죠. 인수님의 사연,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결말이었죠. 무엇보다 인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님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마 같은 사람들도 있죠. 특히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사기나 학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통쾌한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은빛 다락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작은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이 하나하나씩 모여 더 좋은 이야기들을 발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